네, 전해드린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딴 사드 비용 청구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맥마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의 사드 비용 부담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 박원곤 한동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도 이제 사드 비용을 한국이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최근 인터뷰 한국이 비용을 내야 된다 역시 주장을 했습니다. 속내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이게 독특한 정치 행태를 갖고 있는 그 일종의 독특한 스타일 때문에 나온 이런 일이 아닌가, 이제 해프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트럼프가 몇 가지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정치를 꼭 비즈니스맨처럼 한다. 비즈니스맨은 어떠냐 하면은 뭘 흥정을 이렇게 할 때에 속내를 안 보이고 다른 빈죽을 막 울리는 다른 카드를 내놔요. 그래가지고 흔들어 놓고 상대방 실제 마음이 뭔가를 알아차리고 전혀 다른 카드를 가지고 협상을 하는 이게 이제 비즈니스 스타일인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중국을 다루는 것도 그렇고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은 환율 조작국이다 뭐 펄펄 뛰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을 강간하고 있다고 펄펄 뛰더니 실제 내놓는 거는 미중 정상회담하고 나서는 조작국이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카드를 내놓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은 이런 문제는 사드의 그 비용 문제는 우선 한국과 미국의 국방부 실무자가 실무선에서 한참 서로 토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서로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국방부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방금 뉴스 나온 것처럼 김관진 실장하고 맥마스터 보좌관하고 이렇게 한 것도 전혀 그런 것이 없다 하는 지금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이래서 이것이 성동격서적으로 다른 무슨 카드를 내기 위해서 한번 흔들어 보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사드 비용의 미국 부담 원칙을 재확인하기도 했는데 사실 상당히 혼돈스러운 게요. 며칠 사이에 국가의 이런 중차대한 일을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무엇을 두고 판단을 해야 될지 헷갈리거든요. 맞습니다. 생각하세요? 상당히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고요. 근데 우리 송 소장님 말씀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워낙 그 통치 이런 형태 자체가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한국의 이번 사례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외교 정책 사례에서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참모나 행정부의 정책이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언을 해갖고 그 후에 이제 뒷수습을 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고생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연출되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김관진 우리 안보실장이랑 HR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얘기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기존의 이제 그 약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이제 왜 근데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은 동맹 비용의 전반적인 비용을 동맹국이 더 많이 내야 된다라는 원칙 차원에서 나온 언급이다라고 지금 일단은 답변을 했습니다. 아마 행정부 내에서도 이제 후속 조치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그렇다면 뭐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언급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되는 거가 뭐냐면요. 그 처음에는 로이터 통신에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워싱턴 타임스에서 얘기를 했죠. 원래 워싱턴 포스트랑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워낙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발행 부수는 훨씬 많은 신문이지만 워싱턴 타임스로 갔습니다. 근데 그 회담 자체가 무슨 회담이었냐면요. 그 트럼프 행정부의 100일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0일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해왔는지 사실을 홍보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미국 정치에서 100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것을 한번 쭉 놓고 읽어봤더니 뭐 대부분은 뭐 이런 걸 잘했고 저런 걸 잘했고 특히 캠페인 동안 또 행정부 출범에서 했던 공약들을 잘 지켜왔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동맹 비용 문제가 들어가고 갑자기 사드 문제가 들어갔냐?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봤더니 대통령 취임사에서 동맹 비용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동맹국으로 하여금 적절한 비용 부담을 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취임사에서 얘기를 했던 거를 100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그 공약을 확인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드 얘기까지 나온 거고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드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 내에 어떤 입장이 정해지거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통보를 했다, 인폼을 했다, 그러니까 비용을 청구를 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번엔 뭐 사드 청구서겠지만 앞으로는 또 이제 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라든지 청구서가 또 날라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실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실제 SCM이라든가 MCM, 예. 미국 국방부와 이제 우리 국방부 사이에 이제 구체적인 회담이 이렇게 열리면은 1년에 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열리면은 방위비 분담 문제에 관해서 무슨 의견들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이 방위비 분담을 놓고 사실은 두 가지 그 이미지가 있어요. 너무 공짜 도시락을 좋아하는 나라다. 사실은 이 주한미군의 한국 주도이라든가 한미 동맹이라 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되는 대단히 중요한 안보 역량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전체 국방비에 비교를 하면은 36분의 1밖에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36분의 1 같으면은 이거는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SCM이나 MCM 할 때가 그게 늘 조정이 돼가지고 그 나름대로 소파에서 우리가 쭉 이걸 갖다가 규정을 해놨어요. 해군 몇 년간은 어떻게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easy going people, easy going state다. 건드리도 안 해도 자기 혼자 넘어가 버린다. 또 이런 이미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잘 이렇게 봐가지고 예. 미국은 상대방을 보고 이거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너무 공짜 얌체 같은 그런 자꾸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고 또 건드려도 안 돼요. 넘어가는 이런 또 수도 안 되고 그래서 아마 우리 국방부가 뭐 어제 오늘 한미 동맹과 관련된 그런 협상을 한 것이 아니고 착실한 준비를 할 겁니다. 네, 사실 일찍이 우려가 됐던 게 후보 시절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무임승차론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작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더 안보 비용 청구에 나설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우선주의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취임사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번 이 동맹의 비용 부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심지어는 나토에 대해서는 나토 무용론까지 얘기를 했다가 네. 여전히 그렇지만 나토에 대해서는 비용을 충분히 보장을 해야 된다. 무용론은 철회를 하면서 그렇지만 비용 문제는 계속 제기를 했고요. 한국에 대해서도 이제 뭐 방위비 분담 협상이 사실 내년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전보다는 더 많은 당연히 비용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좀 복잡한 테크니컬한 것들인데요. 예. 비인적 주둔 비용이라는 거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미군이 해외 주둔 비용 중에 몇 %를 주둔국에서 이제 부담을 하느냐를 계산을 하는데 지금 한국이 50%로 해서 올해가 이제 9,400억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매년 4% 물가 성장률을 반영을 하면 내년은 한 이제 뭐 1조 원 가까이 될 거라고 이제 저희가 예상치를 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때 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50%를 한국이 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왜 100%를 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앞서 이제 언급해 주셨지만 예고는 했었다고 하지만 이런 돌발적인 행동 앞으로 그 미국과의 동맹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근본을 서로 이제 우리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계속 이렇게 협의를 하고 하면은 저 트럼프 스타일이 나토에 관련돼서도 처음에는 막 호랑이라도 잡을 것들은 펄펄 뛰다가 나토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예. 뭐 중국도 꼭 마치 한꺼번에 없앨 것처럼 하다가 지금 요새 시진핑 칭찬하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이야기하는 걸 곧대로 믿을 수도 없고, 근데 저 사람은 그래 되면 신뢰가 떨어지지 않느냐, 신뢰 같은 거는 상관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때 봐서 무슨 화려한 춤추듯이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취할 이익하드만 취할 필요면 된다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렇게 꼭 간다는 보장은 없고, 그러나 네. 이제 문제는 제기해 놓은 거지요. 그래서 저기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라든가 우리 정부는 충분히 대비를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락가락한 태도 참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뿐만 아니라 한미 FTA는 끔찍한 협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 한 그 배경이나 의도 뭐라고 보십니까? 이것도 저희한테는 적지 않은 충격이죠. 예. 왜냐하면 그 펜스 이제 부통령이 왔을 때 한미 FTA를 마지막 날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한 것 자체도 우리로서는 좀 사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요. 왜냐하면 펜스 부통령이 왔던 주된 목적은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어떻게 하면 한미 간의 공조를 강화할 건가 그 주제를 갖고 왔는데 마지막에 FTA 얘기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때 얘기를 했을 때는 근데 사실은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재검토와 개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랑 굉장히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폐지를 얘기를 했고요. 재협상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두 개는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폐지를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 일방의 폐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것을 한미 FTA를 폐지를 하겠다라고 한국에 문서로 통보를 하고 180일이 지나면은 폐지가 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재협상이라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사실 합의를 해야 재협상이 되는데 폐지는 일방에 의해서 폐지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 제 생각에는 폐지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리 송 소장님 말씀대로 일종의 협상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년 한국이 한 250억 정도 흑자를 보고 있으니까 네. 뭐 미국 측에서 그 부분에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식으로 좀 보존을 하는 방법 그런 걸 한국과의 협상을 할 생각을 염두에 두고 네. 이제 이 부분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전략적 차원도 있지만 뭐 꼼꼼히 살펴보겠다 이런 의지는 좀 도출했다. 근데 이렇게 표현했다고 FTA는 얘기할 굉장히 수 있어요. 중요하죠. 예. 왜냐하면 트럼프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전미 그 나프타 전미 무역 협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협상을 이미 얘기를 한 상태고요. 바로 다음에 이제 양자 무역 협정을 이제 개정을 하겠다 했는데 사실 미국이 맺고 있는 양자 무역 협정 중에 가장 큰 것이 한미 FTA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자 무역 협정을 건드리고 그 다음에 움직인다면은 당연히 한미 FTA가 다음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사실 그보다는 더 큰 거는 중국이죠. 중국이 미국에 갖고 있는 무역 흑자는 한국이 미국에 내고 있는 무역 흑자의 10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한국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개정을 하고 결국 최종 목표는 중국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FTA 협상 문제 사실 뭐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만약에 실제로 이제 손질 작업에 착수할 경우 어떤 그 절차가 어떻게 되고 어떤 변화가 또 예상이 되나요? 그 변화와 절차를 말씀드리기 전에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보니까 용어를 이 반복하는 어법을 많이 써요. 뭐 very 뭐 계속한다든가 용어를 자꾸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그리고 본래 그 적합한 그런 용어보다는 좀 단위가 센 그런 용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미 FTA는 끔찍하다 하는 걸 호리블 하다. 영어로 아주 소설치게 놀랄 정도로 이게 적합한 단어는 아니거든요. 네. 그다음에 터미네이트 한다 이란다고 그걸 아예 끝내버리겠다. 그런데 그렇게는 그게 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게 이제 선거 캠페인 때 주로 사용했던 용어들인데 세게 안 하면 이게 안 맥혀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 당시 볼 때 정치적인 의미가 다분히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는 경제적인 의미도 물론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정치적인 의미는 이게 본래 시작할 때 부시 정부 때 시작했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바마 정부 때 그 협상을 쭉 끌다가 오바마 정부 특히 힐러리 클린턴 때 이제 국무장관 할 때 이게 완성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너희들이 한 것은 전부 걸러 먹었다 해서 센 단어를 이래 동원했고 그걸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면에는 얼른 큰 숫자만 본 거지. 보니까 2011년에 132억 불 적자가 됐고 미국이 우리한테 예. 그다음에는 작년에 보니까 277억 정도 되니까 이런 거는 큰 숫자만 갖고 제시하면 미국 국민들한테 먹혀 들어간다고요. 예. 그래 여러 가지가 그리고 이제 중국을 지금 다스리면서 우리 박 박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한국은 봐준다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센 용어를 동원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인 협상을 하면은 저도 이게 뭐 완전히 터미네이터 되는 것보다는 좀 수정하고 개정하는 것이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큰 파장을 몰고 올 만한 발언을 계속해 던진 가운데 지금 북한이 어제 새벽에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했거든요. 이거 뭐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발사 수분 만에 공중 폭발했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의도된 폭발이었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거든요. 지금 군 당국에서는 일축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이게 계십니까? 아직 한국 측에서는 정확한 그 판단은 나오지 않았고요. 예. 미국 정부 당국에서 먼저 얘기가 된 것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네. KN-17로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하고요. KN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코리아 노스입니다. 그리고 예. 17이라는 것은 2017년에 이번에 열병식 때 처음으로 보인 미사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100% 확실한 것은 아니고 추정인데요. 지금 그 폭파설이 나오는 것이
이게 보통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 보면 동해안 쪽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16일에 쏜 건 신포에서 쐈지 않습니까? 그 동해안에 예. 있는 네. 항구 도시죠. 근데 이번에 쏜 데는 평안남도 북창입니다. 내륙이에요. 그 내륙에서 이렇게 71km를 사실 올라가서 이제 터졌는데 내륙으로 쐈다면은 최종 그 마지막으로 떨어지는 지점이 내륙일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거죠. 양강도나 함경남도 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것이 이제 대함, 그러니까 항공모함이나 아니면 함정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솟아 올랐다가 방향을 전환을 해서 원래 함정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미사일을 공격하는 거는 방향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런 미사일이 아닐까 싶었는데 근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그래도 이것이 그러면 시험 발사인데 예. 그렇게 위험하게 내륙에서 그것을 구태여 쏠 이유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폭파설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정도만 올려서 예를 들어서 추진체 시험을 했던지 아니면 탄도 그 시험만 하고 적당한 71km 정도에서 일부러 자체 폭발을 시켰다. 이제 그런 추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북한 매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조용한 분위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뒀을 때 폭발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보도가 그래 나왔다고 그런 게 아니고 북한의 평상시 이렇게 행태를 보면은 소위 사술, 그걸 위치크래프트 그런데 트릭 이게 굉장히 센 강한 정권이거든요. 예를 들면 로켓 미사일 같은 걸 갖다가 궤도에 올리지도 못하고 궤도를 돌고 있고 지금 무슨 소리를 내보내고 있다든가 이게 완전히 생 거짓말인데 그런 걸 잘 한다고요. 이번에도 그러면 그동안에 작년 2월에 ICBM이 궤도에 들어가서 도는 것까지는 기술이 됐거든요. 그 기술을 하는데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을 자꾸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만두고 단거리에서 끝나고 이라는 것은 이제 무슨 감이 하나 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예. 지금 틸러슨 중심으로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그 각국 외무부 장관들에게 회의를 하고 있다고요. 거기서 틸러슨이 아주 세게 나온다고.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북한의 미사일 핵은 대단히 위험수위에 돼 있고 곧 이거는 실전 배치고 이렇게 하고 지난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이 위험수위에 엄중한 그 위험수위에 갔다 하는 걸 합의를 봤다고. 네.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하는 걸 그 시점을 택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패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그 모였던 사람이 저거 별거 아니잖아. 저 기술을 갖고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무슨 심리전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예. 심리전 중에 하나다. 칼빈 스노가 이런 가운데 어제 그 오후에 동해상에 진입해서 한미연합훈련에 동참을 했습니다. 어떤 압박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많은 우여곡절 그대로 예. 왔죠. 네, 중간에 혼선도 좀 예. 있었고요. 근데 마침내 들어와서 지금 한국군이랑 같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슨호에 오는 의미는 굉장히 크죠. 예. 미국이 그런 항모 강습 전단을 보낸다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무력 시위의 효과가 있는 거고요. 제 판단에는 최소한 이런 훈련이 있는 동안은 북한이 이른바 고강도 도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고강도 도발이라 하면 6차 핵실험이나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같은 거는 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군사적인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링 일종의 대북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칼빈슨호가 다시 한 번에 왔다가 갔다가 다시 온 거 아닙니까? 이건 예정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미군이 전력 자산을 운영한다라는 것은 아주 위급한 순간이고 중요성을 부여했다는 의미가 네.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북한에 대한 메시지는 전달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심각한 분위기 속에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대해서 의견 차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국제사회 대북 그 압박, 제재 기조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시는지. 칼빈슨호 한마디만 더 예. 말씀을 드려가면 이 칼빈슨호 지금 이 동해안에 들어와 가지고 합동 훈련하는 게 무슨 의미가 네. 있느냐? 이게 사실은 북핵 문제 때문에 이래 들어온 건데 들어와 가지고 북핵을 완전 무슨 폐기시킨다든가 북한 정권이 질적인 변화를 해서 중국도 합쳐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예. 어떤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만약에 돌아가면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와 같은 거예요. 시골 그 논밭에 새떼들이 막 이렇게 와가 있을 때에 주인이 몽둥이 들고 오면 새는 확 날아갔다가 주인이 가고 나면 다시 또 새떼가 모여요. 이것처럼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야 이게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북핵 문제 해결될 때까지는 계속 동해안 혹은 남해안 있어야 돼요. 예. 그렇지 않고 이래 왔다 가면은 일시적으로는 그 어마어마한 그 뭐랄까 항모단 전력이라든가
경악스러운 거는 있어요. 아, 저게 잘못하면 북한 자체가 날아가겠다. 이런 의미는 있지만은 계속 이게 머물러 있어야. 예. 사실은 트럼프가 주장하는 미국 혼자서라도 하겠다든가 여러 가지 중국도 하겠지. 이게 금방 좀 이렇게 뭐 대화를 한다고 가버리면은 안 왔던 거나 비슷하게 돼버려요. 예. 그러고는 지금 이제 그 유엔 안보리에서 그 서로 하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고 있고 저걸 갖다가 중국이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해야 된다 이러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중국은 좀 하는 것처럼 걷더니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그와 같은 다른 엇박자를 지금 하고 네. 있거든요. 반드시 대화부터 하고 평화적으로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중국이 그렇게 큰 힘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지금 엇박자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단히 그 중요한 예. 의미인데 트럼프는 계속 시진핑을 죽게 올리고 하지만은 이 문제가 힘이 합쳐지지 않으면은 꼭 옛날 오바마 시대와 같이 돌아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의 도발도 계속되고 있고 한미 관계에 지금 충격을 가져올 발언들도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 치밀한 작전과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